강경파의 입장은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흘간만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흘도 부담되는 사람들은 하루 이상만 단식에 동참하여 자기 체력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알아서 하게 하자고 했다. 결사각오란식의 극단론은 피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내게 핀잔을 주며 말했다. 진홍이, 너는 왜 늘 그렇게 타협적이냐? 그걸 바로 사쿠라 기질이라고 하는 거다. 글쎄, 날 보고 사쿠라라 하든 오쿠라라 하든 그건 상관없어. 난 오직 매사에 합리적으로 순리를 따르자는 거다. 내가 니들 앞에서 사쿠라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주장을 굽힐 수는 없지 않냐. 그러나 꼭 내 주장대로 하자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입장과 주장을 밝힌 후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하자는 거다. 이렇게 설왕설래한 후에 우리는 양편의 주장을 절충하여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3일간을 단식하되 본인이 원하는 자는 자기 사정에 맞추어 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들은 일제히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처음에 약속했던 3일간의 단식이 끝난 후에도 몇몇 동료들은 단식을 계속했다. 나와 같은 방에 있던 이해학 전도사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만 중단하라고 간곡히 권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열을 내며 그를 힐책했다. 이 형, 도대체 언제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거요?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 박정희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지. 우리의 요구 조건이 뭔데? 민주주의 하는 거지. 그렇다면 아까운 사람 하나 죽어나가겠네. 박정희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몇 사람쯤 감옥에서 굶다가 죽는다고 민주주의 할 사람이요? 김영, 박정희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소? 이 형, 난 그렇게 생각지 않수다. 박정희를 이기려면 박정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소? 그렇게 무리하다가 건강 잃고 쓰러지면 박정희만 좋아할 거요. 악착같이 먹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민주주의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러나 이 전도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단식한 지 열흘이 지나자 걱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건강 유지가 힘든 옥중에서 열흘 이상 금식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 터에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그를 데려가더니 얼마 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나는 의아스러워 물었다. 아니, 이 형, 그럴 줄 알았으면 의무실로 진작할 일이지. 거기 가서 그렇게 쉽게 먹을 걸 여기선 왜 그리 고집을 부린 거요? 김형, 말 마소. 난 먹을 생각 눈꼽만치도 없는데 강제로 먹게 만듭디다.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을 강제로 먹인다고 먹어요? 말 마소. 이발관 의자 같은 데에 앉으라 합디다. 그래서요. 그러고는 소 멍에같이 생긴 기계를
머리에 씌웁디다. 그리고 무슨 단추를 누르니까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양쪽 관자놀이를 누르더군요. 그렇게 되니 입이 저절로 벌어지더만요. 입이 벌어지니까 주스 몇 모금을 들이켜게 하고는 입 안으로 밥숟가락을 들이미는데 숨을 들이쉬려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난 우리나라에 그런 기계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야,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장차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발전할 징조구먼. 그런 기계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였으면 좋겠네. 모르긴 해도 세계에서 강제로 먹게 하는 기계를 발명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여겨졌다. 8.15 광복절 오후가 되니 외부 소식이 차단된 옥중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통령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나절이 되니 소문의 윤곽이 드러났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살고 유경수 여사가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정치범들 중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다. 대통령 부인이 죽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슬퍼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박수치며 기뻐할 일인가. 우리가 박정희의 통치 방식에 저항해 옥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란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증오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또 하나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었다. 육여사의 죽음을 계기로 옥중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초점은 육여사의 죽음이 애도할 일이냐, 기뻐할 일이냐 하는 주제였다. 환영파는 육여사가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공인이기에 그녀의 피살은 하늘의 경고이니 따라서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애도파는 육여사는 정치가도 독재자도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주부였을 따름이므로 그녀의 죽음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설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피살당했을지라도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터에 그 부인이 유탄에 맞아 죽은 이를 두고 기뻐하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이었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인간성 상실이요, 우리를 가둔 자들과 같은 동질의 인간으로 타락하게 될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육여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건파는 덧붙여 논리를 폈다. 더욱이 그녀를 저격한 사람이 일본에서 들어온 교포라지 않습니까? 비록 교포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입니다. 국내 정세가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외세의 개입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여기서 토론은 육여사를 시해한 사람이 제1교포라는 점에서 한국 정세 해결에 대한 외세의 역할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한쪽에서는 유신 세력이 철저한 자기 방어를 굳히고 있기에 국민 세력만으로는 와해시킬 수 없으므로 외세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측에서 현 정권에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해 민주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식의 해결은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아니며 사대주의적 발상이라 했다. 그리고 민족 자주성 상실과 외세 개입이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전자가 반박했다.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지 현실적인 방법이 못 됩니다. 성취될 수 없는 목표는 종교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정치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자가 다시 반론을 폈다. 자기 자신의 축적된 힘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일시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외세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법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주는 외세는 없습니다. 손님은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때의 손님이지 주인이 제 굿을 하지 못할 때는 손님이 주인이 돼 주인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토론은 끝이 없었고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육여사의 죽음은 우리 정치범들에게 열띤 토론을 벌이게 했고 그 토론은 민주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확인케 했다. 다시 재판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나는 3월 7일부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세호 장군이었다. 우리는 푸른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얼기설기 묶여서 재판정에 섰다. 비공개 재판이라 방청객도 없었다. 재판장석을 쳐다보니 별 5을 단 장군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재판관석에 앉아있는 장군들의 별을 헤아리니 모두 10개가 넘었다. 모두들 가슴팍에 훈장들을 여러 개씩 달고 있었다. 이해학 전도사가 비아냥거렸다. 젠장, 다 큰 어른들이 애들처럼 뭘 저렇게 달고 다녀? 아직 정신연령이 모자라 장난감들을 좋아하는 거요. 옆에서 박윤수 전도사가 그렇게 대답해 우리 일행은 와 하고 웃었다. 죄수들이 웃자 위엄을 부리고 있던 재판관 측이 당황했다. 권위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세워지는 것이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권위는 힘을 잃고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장군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도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대들을 만나자 퍽 곤혹스러워했다. 헌병들이 당황하여 조용히 해!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헌병이 고함 지른다고 해서 조용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겁없는 이 전도사가 헌병에게 말했다. 당신은 별도 없으면서 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요? 그 말을 받아 곁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별을 달아줄지 누가 아나? 하고 거들었다. 우리를 호송해온 교도관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이러시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문책당하게 됩니다. 약한 데는 약한 것이 성직자들이다. 그가 그렇게 사정조로 말하자 우리는 조용히 했다. 이어서 재판이 시작되자 주범인 나부터 시작했다. 재판장인 이세호 장군이 묻고 나는 대답했다. 김진홍, 직업이 무언가? 활빈교회 전도사입니다. 성직자가 왜 본연의 임무를 떠나 정치에 관여하였는가?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 있는 이 일로 인해 우리 성직자들도 잠시 본연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 있다니 무슨 뜻인가? 예,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는 일 같은 국토 방위의 임무를 떠나 있기에 우리들도 그걸 말리느라 우리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휴전선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테니 그 점은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곤 했다. 그렇게 재판을 치르고 난 날은 우리 모두 녹초가 됐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우리 전원에게 기각이 선고되고 우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나에게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다. 나는 정성 들여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이란 죄목으로 나에게 부과된 15년의 선고는 부당하다. 그 이유로 첫째, 긴급조치는 언론 자유를 너무나 억압하고 있다. 말하는 자유로서의 언론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를 억압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언론 탄압의 죄를 범하였던 역대 정권이나 위정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국기도회를 주도하였던 본인에게 군사재판에서 15년의 형을 가함은 부당하다. 둘째, 긴급조치법은 합법적인 개헌 청원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다. 5.16 이후 대통령께서는 3번이나 개헌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개헌하자고 한다 해서 조치법으로 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긴급조치는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 시민들에게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북한의 위협 앞에서 조국의 운명이 위태로운 때에 군인들이 휴전선에서 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떠나 후방에서 애국 시민들을 재판하고 있음에 각성을 촉구한 본인 등이 제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현명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사건의 시종을 살펴 바른 재판을 해달라. 그러나 1974년 8월 20일에 대법원으로 올렸던 상고도 기각돼 15년형이 확정되고 나는 삭발을 당했다.